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창수입니다. 여러분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성남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음건강 대광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는지 또는 그 무기력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던가요? 번아웃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특히 지난 2년 동안 많이 늘어난 증상이 불안 증상이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병원에 오신 분들 데이터만 봐도 지난 한 2년 동안에 한 30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한 30% 정도가 지난 5년 동안 증가됐대요. 불안장애라 그러면은 그냥 불안한 분들도 있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병원에 오는 분들은 공황장애가 제일 많죠. 공황장애라는 건 갑자기 가슴이 뛰고 숨 차고 가슴이 멎을 것 같아서 심장마비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갔더니 그래서 심장내과 가가지고 검사를 다 했더니 이건 신경성 같아요. 불안증이네요. 그러고 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보내지는 증상이 공황장애거든요. 호흡, 곤란, 어지럼증, 구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고 심장마비 증상이랑 정말 비슷해요. 사실은 다행이죠. 심장마비 안 걸리고 공황장애만 온 거니까 이걸로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터널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되면 그나마 병원에 와야 되니까 약 먹고 상담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직장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집에서도 정상적인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은 나이 따라 달라요. 아이들은요, 짜증이 많아져요. 그리고 반항이 많아집니다. 흔히 중2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중2병이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되게 그러잖아요. 그때 짜증나고 반항하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성질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그러고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멍해져 있고 이런 친구들 중에 소아청소년 우울증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금 담배라든지 약물 같은 거를 하면 더 그렇겠죠. 비행청소년이 되면 더 그렇겠지만, 고3병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갑자기 안 하던 공부 집중해서 많이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번아웃 되거나 게으름증에 빠져서, 시작을 못하는 게으름증에 빠져서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개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기에는요, 그냥 나 와서 우울해요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가장 많은 증상이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에요. 무기력증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피곤하고 몸 아픈 것 때문에 병원 왔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년기라 하면 40대, 50대, 30대 중반부터 50대 정도까지를 중년이라고 할 텐데 이때 병원에 오시면 괜히 기운 없고 자책하고 죄책감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건망증 많아지고 이때쯤 되면 자녀들이 커서 이제 어디 지방을 가거나 멀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이때 TV 보고 아침 드라마 보고 아침 프로그램 보면 화병이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화병이라고 해서 와요. 그 화병 중에 대부분이 우울증이거나 또는 우울증 불안증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우울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불면증, 기억력 저하 이걸로 가장 많이 나타나요. 또
몸 아픈 거. 나는 절대로 우울증은 아니라고 가정의학과나 내과 가서 원장님한테 약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약 보면 제가 처방할 만한 그 우울증, 불안증 약 아마 그 내과 원장님이 주고 계시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죽어도 정신과 안 간다니까. 근데 일로 오시면 훨씬 편안하게 약 처방도 해드릴 거고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질 거예요. 기억력 떨어져서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치매가 아니고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울증까지 가면 차라리 병원 치료를 받는 거니까 그나마 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울분 얘기를 했잖아요. 울분에 빠지면 그냥 분노 폭발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화가 나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장애예요. 평상시엔 괜찮아.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신경질을 팍 내는 거예요. 또는 집에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듣는데 집에 와서 부인한테는 신경질 내는 거예요. 또는 밖에서는 좋은 선생님이란 소리 듣고 있다가 집에 오면 자기 자식들한테만 신경질을 내. 이게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있을 적에 그러면 이제 부당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거고 모멸감을 느낄 거고,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 이게 폭발되는 형태가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노는 두 가지예요. 충동적인 분노 폭발, 그 다음에 습관적인 분노 폭발. 맨날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팀장님은 어떠세요? 분노는 모르는 분인 것 같죠. 집에 가서 뭐하고 있을지 모르지. 그 신랑한테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노를 폭발하거든요. 첫 번째는 보고 배운 대로 분노를 폭발해요. 자라면서 봤더니 온 식구들이 신경질을 내. 왜 명절 때도 모이면 노래 부르고 젓가락 두들기면서 즐겁고 헤헤호 웃고 노래방 갔다 헤어지는 친척들이 있는 반면에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다 분노를 하고 있으면 나도 분노를 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해봤더니 이익이 있었을 때, 아이들 마트에서 사탕 사달라고 누워버리면 그거 사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눕겠죠. 그런 걸 학습해버리면 계속 분노를 해요. 민원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와서 큰 소리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그거 안 하려고 원하는 거 그냥 빨리 저 100번, 원래 접수번호 100번이었는데 신경질 확 냈더니 1번으로 가서 해주는 거 한 번 경험하면 그분 딴 데 가서도 화낸다? 이거는 습관적인 게 뿐만 아니라 학습된 분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혹시 옆에서 맨날 보고 분노를 배우게 하세요? 아니면 화냈더니 되더라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요. 제 선생님들이나 제 동료나 나이든 길거리에서 50대, 60대를 만나도요, 전 정신과에 서다 보니까 저분은 저렇게 컸겠구나, 아니면 저런 인생을 살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원래 물리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왜 장사도 한 30년 한 자리에서 하면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봐도 관상 보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대충 저분 저런 사람인가 보다 느껴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분노 조절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분노 조절 문제가 생기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성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6.25 전쟁 이후에 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하와이 군도에서 고아가 되고 이랬던 분들을 모아서 키운 동네가 어디였냐 하면, 우리 주라기 공원 1편에 보면 그 예쁜 섬 있잖아요. 공룡 자라는. 거기가 카우아이라는 섬인데 아주 예쁜 섬인데 거기에 전쟁 고아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전쟁 고아들을 키우면서 심리학자들이 그 친구들이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크나를 봤는데 아주 많은 친구들이 폭력배, 마약 중독 이런 게 됐다 그래요. 근데 30% 정도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장하고 목사님도 되고 하버드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빠진 게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 된 사람들이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이랑 똑같이 신경질쟁이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을 당한 이후에 나는 저 인간처럼 안 될 거야. 이건 반면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외상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몇 점 정도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그 복지센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자존감 척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요새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거기 인터넷 뒤져보면 거기에 나의 자존감, 카카오, 이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 거기에 10개에 대한 질문 클릭 10번만 하면 자존감 점수 나옵니다. 저는 해봤더니 부인하고 부부싸움 한 날은 한 40, 50점 정도 나오고, 그냥 평상시에 부인한테 이쁨 받은 날은 한 90점 넘더라고요. 매일 바뀌는 거예요. 로젠버그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자존감 척도인데, 한번 그걸로 내 자존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측정하는 이유는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쓰러지는 힘, 쓰러지지 않는 힘, 이거를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리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리질리언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전에 겨울이 오면 그 내복들, 저 장롱에서 내복들 꺼내서 고무줄 갈아 꼈던 기억들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요. 옛날엔 그 고무줄 메고 다니면서 팔던 아저씨도 있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그 고무줄을 갈아 껴야 되는데, 회복력 리질리언스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받았을 적에 쭉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버퍼처럼,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범퍼처럼 탁 부딪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 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스폰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회복력입니다. 스트레스가 왔는데 스폰지가 없으면 바로 기계가 망가지겠죠. 원래 일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체력이 일단 좋아야 되고, 체력이 일단 되고 나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작한다고 바로 되나요? 익숙해져야 잘하니까. 근데 쓰러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반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력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회복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실패하니까. 수학책 문제집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처음부터 다 맞은 적 있으세요? 물론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반복해서 풀죠. 재미없다고 그걸 던져버리면 포기하는 거고 수포자가 되는 거지만, 누구나 다 실패해요. 1등한 사람도 누구나 다 실패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구력 있게 그걸 반복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자, 이런 회복력의 요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감정 통제 능력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회복력의 중요한 요소고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능력, 그것도 회복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와중에 남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한테 기대하면 가뜩이나 이 일 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실패하는데, 기대까지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대하는 것도 역시 계속 기대감을 저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 없어. 크게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적당한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아재 개그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유머예요. 유머는 타인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게 유머의 힘이거든요. 유머로서 지금 아이고 이 수학 문제 또 틀렸네, 투덜,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뭐, 라는 게 유머의 힘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회복력은 타고나기를 근자감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 훈련을 하면 그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들 중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대 친구들 중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으로 보기만 하면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난 죽어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친구 중에 보면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요새 정말 노래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 많아요. 근데 그 친구 노래 말고 몸은 정말 못 쓰더라고요. 사람의 지능이라는 건 수학 지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음악 지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언어 지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공부는 못하지만 기가 막히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또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를 뾰족하게 만드는 것도 내 회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쉬운 거에 집중하세요. 제가 홍길동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부터 뛰어넘기 시작을 해야 점점 더 힘든 걸 할 거다. 책을 읽을 때 제가 공부를 할 때 원래 정신과라는 학문은 심리학에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공부하는 거, 또 철학에서 공부하는 거 일부, 거기다가 유전학, 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보면 진도가 안 나가죠. 쉬운 책을 한 번 보고 그걸 또 반복해서 보고 또 다른 책을 또 한 번 보면 대충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감을 잡은 다음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는 거. 그게 내가 내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죠.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경영학, 외국어, 심지어는 일본 미술사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대요. 쉬운 책부터 조금씩 쉬운 책을 여러 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일단 움직이세요. 사람이라는 건 좀 익숙해져야 내 거가 되는 거지. 왜 우리 우리 아들도 그랬었는데 수학 공부하면 애들이 반복해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거 풀 줄 아는 건데 왜 자꾸 풀으래?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그거 풀 줄 아는 건데 왜 자꾸 풀으래? 근데 아시잖아요. 수학 문제 풀 줄 아는 거를 빨리 풀고 반복해서 풀어야 다른 것도 쉽게 푼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하죠. 학습이잖아요. 배워서 할 줄 아는 건 학이에요. 습.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되죠.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국말 되게 잘하는 그 타일러라는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이 아니지. 대한 외국인.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반복해서 내 몸에 배게 만드는 거다. 그래, 배우다, 배다. 그래서 배게 만들어야 외국어를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늘 학습이라는 건 배울 그 다음에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나보다 훨씬 멋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 외국인 맞아요. 여러분은 일단 시작하시고 쉬운 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중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이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늘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일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편지 쓰잖아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기분은 좀 나빴지만 그래도 나는 잘 살 거다. 키다리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살면서 작은 행복을 쌓는 게 행복의 비밀이라는 걸. 주디라는 사람이 물론 이 시대에 나름 여성 지향적인 소설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나중에 키다리 아저씨랑 결혼하더만. 행복의 비밀이라는 건 그날 일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낙관적인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력이 좋은 사람 중에는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악기 연주자로 런던 심포니 타악기 연주자로 잘하고 있는 에블린 글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블린 글렌이는 12살에 귀가 멀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 전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건데 그건 못하잖아요. 타악기를 연습을 해서 런던 로얄 국립음악학교 입학을 하러 갔더니 너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랬냐 하면 내 귀는 안 들리지만 내 손바닥과 내 손바닥 관절 사이에서 그걸 듣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입학 기준이 바뀌었대요. 전국에 있는 음악학교가. 장애인 차별 안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생이라는 건 뭘 하고 싶은지 안 정해서 그렇지 그걸 정하고만 나면 결국은 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 먹고 나면 어떻게든 가요. 좀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솔직하대요. 나 자신에게 실패한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래 실패했다. 그리고 대신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불안해하진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사람 별로 안 도와주려고 그럴 거거든. 불안해하진 않아요. 약간 뻔뻔한 것도 있는 거지.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일을 해냈어도 그걸 스스로 축하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성취도 축하하고 네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다 되면 뭐 다 성공하게요. 그 계획을 늘 수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플랜 B를 생각을 해놔요. 안 그러면 실패하면 갈 길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됐을 때 가야 될 길을 정해놔야 실패를 안 하죠. 그래서 전 인생에 실패를 별로 안 했어요. 물론 나이 먹고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플랜 B를 항상 생각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회복력이 좋고 외상후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 건강한 성인인 경우가 더 많죠.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아무래도 체력이 좀 덜 받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이 좀 작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회복력이 높대요. 경제적인 상태도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받은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종교도 꽤 중요하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 수준은 학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좋은 얘기 들으려 하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나를 상담해주고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이걸 지역사회의 지지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 성남시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외상후 성장이 빨리 될 겁니다. 회복력도 점점 더 강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보더라인을 넘어가면 뭐 심리학적인 상담이나 또는 정신건강 클리닉에 가서 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신건강 클리닉은요, 동네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랑 똑같아요. 가다가 덜컹거리고 소리 나고 오일 갈 때 될 때 가면 이상 없나 점검하고 필요하면 오일 넣고 아니면 점검하고 바람 넣고 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개인 스스로 마음의 성장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복력이 좋아질 겁니다. 왜 요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여러 직장들 돌아다니면 상호 존중 프로그램 포스터 안 걸린 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라라는 얘기 많이 해요. 왜 상호 존중의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 이 중에 심리학개론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 피라미드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왜 인간의 동물로서의 기본 욕구잖아요. 근데 그 동물 욕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소속감,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인정 욕구, 그거 플러스 누군가한테 나의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 존중 욕구, 여기까지가 기본 욕구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못 먹으면 결핍되고 배고프잖아요. 싸는 거 대소변 못 봐도 그렇죠. 근데 존중을 받거나 어딘가에 소속된 거를 느끼는 게 똑같은 수준의 욕구라는 거예요. 왜 처음 학교에 가거나 처음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어디서
아마 인턴 사원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가 불분명해서 제일 힘들거든요. 존중받는 것도 똑같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에 존중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를 좀 성숙시키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왔어. 많이 배우려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요 성장 욕구라고 분류를 해요. 그거는 옵션이에요. 더 크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자아 실현을 하고 거기서 뭐 영성적으로도 아주 성숙해지고 이거는 그 다음이고 존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나갔을 때 또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또는 옆집 통장님을 만났을 때 집에서와 다른 우리 가면 하나씩 쓰고 나가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집에서는 아이고. 자, 이거를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왕이나 제우스 신의 역할을 할 때 뭐 얼굴에다 쓰고서 하던 걸 페르소나라고 불렀대요. 그 시점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내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이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성격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의 성격이라는 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모습, 그게 성격인 거거든요.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사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은 아니에요. 인간의 성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내가 얼마나 개방적인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100점 만점에 몇 점 되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내가 얼마나 외향적인지, 내가 얼마나 우호적인지,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자, 정신과 의사인 제가 각각이 몇 점 정도면 좋을까요? 얼마나 개방적이면 좋을까요? 오픈리스트, 개방성. 좀 개방적이었겠죠? 근데 너무 개방적이어가지고 전철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상담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한 7, 80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한 거. 성실할수록 좋죠. 기본적으로 의사는 성실할수록 좋으니까 80점은 넘어야 될 것 같고 외향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 만날 때 외골수처럼 살면 내가 힘들 테니까. 또 우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도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예민한 건 적을수록 좋겠죠. 정신과의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터넷들 뒤져보시면 내 성격 빅5 이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검사하는 사이트들 여러 개 있어요. 거기서 내 점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개방성은 몇 점, 성실성은 몇 점인지. 인사과에서 입사 심리 검사를 할 때 우리 병원 인턴 들어올 때도 이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몇 점들 되는지를 보고서 미리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회복력도 키우고 번아웃도 되지 않아야겠는데 내가 힘들다 보면 내가 힘든 것만 생각을 해요. 하게 돼요. 마치 경주마가 내 앞에만 보듯이.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들 그리고 나를 만나는 고객은 나를 만나는 민원인일 수도 있고 고객은 나를 만나서 우리 집에서 물건을 사가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집에서 음식을 사 먹을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이 내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길 좋아할까요? 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칭찬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칭찬을 잘해주면서 얘기 들을 때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는 걸 말해도 아는 척 안 하고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해요. 반대 의견이 있어도 당장은 말을 안 자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데 나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사람, 반말 안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부하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요한데 제가 많이 쓰는 기법인데 명령하는 것보다 오더 내는 것보다 부탁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청유형 배우셨죠?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누구누구 씨, 우리 서 선생 이것 좀 해주세요. 서 선생 물 한 잔 주세요. 서 선생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줄 수 있지. 근데 들리는 느낌, 전달되는 감정은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음건강 대강좌를 같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각자들의 인생에서 이미 다 프로예요. 프로페셔널인 거죠. 프로로서 인간관계를 살기 위해서 내 마음도 다스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입고 그것 때문에 회복력도 키우려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은요, 감정 표현 있는 대로 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내 감정 다 표현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백성사 한 신부님도 싫어해요. 목사님, 스님도 싫어해요. 결국은 동료들하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말투하고 그냥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웃어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냥 웃어주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웃어주는 모습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직장 상사들은요, 진지하고 그냥 진지한 태도, 너무 웃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너무 웃어주면 만만해 보입니다. 그냥 차분하지만 진지한 태도면 충분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웬만하면 존댓말 쓰시고요. 지나치게 웃어주실 필요 없다니까요. 내 자존심보다 상대의 자존감을 먼저 생각해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안 되면 잘 될 때까지 그거 잘하는 사람 하나 멘토를 잡아서 가끔 물어보세요. 의외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 중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해 둔다 그러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그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손을 내밀면 도와주실 분들은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꾸준하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샤워하고 그루밍 기본은 좀 하시고요. 머리 떡진 상태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볼까봐 이러고서 저기 쓰레기 버리고 나갔다 오지 마시고요. 아침에 마트 정도는 편안히 갔다 올 정도의 복장하고 일을 시작을 하세요. 책을 보던 드라마를 보던. 저도 휴일에도 기본 루틴은 만들어져 있어요. 내 마음, 몸 상태에 따라서 기분 좋은 날은 하고 기분 나쁜 날은 안 하는 거 말고 늘 하는 행동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세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자는 시간은 다를지 몰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셔라. 그게 불면증 다스리는 치료의 1번이기도 하거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이나 산책 또는 샤워, 물 받아놓고 좀 몸 좀 담그기, 이런 자신만의 루틴을 하나 만드는 거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혼자 있는 것도 시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외로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마음 먹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고독입니다.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거죠.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 동안에 감정도 정리가 되고 그 동안에 내가 대충 세워놨던 계획들이 구체화돼서 전두엽 속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의도적인 홀로 있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매일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러면서 매일 강해지실 거예요. 외상후 성장을 하는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될 거고, 첫 번째 특징은 그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다 절친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침에 만나서 그냥 너무 친해져가지고 커플도 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아침에 만나서 굿모닝, I'm fine, thank you 만 하고도 내 할 일만 하고 헤어져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한 1, 2년 직장에서 보고 끝날 사람이라는 사람만 있다는 것도 알아요. 물론 절친도 생겨요. 그거를 담담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쁜 일은 나쁜 대로, 좋은 일은 좋은 대로 그냥 지나보내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회복력과 외상후 성장의 기본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아 강도가 높아져서 상처는 입지만 그거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가벼운 스트레치로 남을 겁니다. 스크래치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없어지잖아요. 가벼운 스크래치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 강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회복력이 높은 분들이에요. 외상후 성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세상은 조금 불합리해요. 타고난 것도 다르고 태어났을 때 집안 배경도 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는 분들이 외상후 성장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기력한 시절입니다. 이럴 때는요, 일단 내 몸 컨디션부터 정리하시고, 두 번째, 마음 컨디션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내 대의 명분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신에 하고 싶은 건 이만한데 그거 너무 추구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중간중간 점검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은 그만하시고요, 오늘 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하는 마음건강 대강좌, 고려대학교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